저는 PSE 기법을 이용한 결정과 공조의 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인석 교수님의 영예로운 정예를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제 아직 저도 한 10년 가까이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저도 이런 때가 올 것 같고 이보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공정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앞으로 가야 되는가 그런 길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그 의견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처음에 그 90년에 포항대 96년 말에 포항대 와서 94년에 이제 고대로 옮기게 됐는데 그 당시 공정 시스템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화학공학 내에서 공정 시스템의 인기는 정말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이제 그 이후로 나노나 바이오나 이런 것들 성장에 따라서 침체기를 맞고 있다가 지금 이인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제 부흥기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흥기가 와서 저한테 어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지는 아직은 좀 약합니다만은 지금 느낌이 EDRC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시 90 정도 생기고 다시 한번 도약할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역시 이런 모든 그 환경이 이루어지게 된 거는 윤 교수님 등 작년에 퇴임하신 우리 박선영 교수님 계시지만 윤 교수님 등이 여러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원래 학위를 할 때 제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컨트롤이 요새 와서는 국가적인 펀드를 따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거를 지금 PSE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다른 분야로 진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정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정화 분야에 와서 어떻게 그 PSE 기법을 이용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했는가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화라는 이름은 화학공학의 그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데 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는 프로세스는 아니죠. 일단 이제 이 솔리드 크리스탈을 만드는 것이 결정화인데 결정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솔루빌리티보다 솔루션에서 솔루트가 더 많으면 그것이 결정으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결정이 생기는 거고, 이 솔루빌리티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온도, 그 다음에 솔벤트, 엔티솔벤트, 그 다음에 농도 변화, 에디티브, 리액션, 프레셔 등등의 요인 때문에 결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솔루션의 경우에, 솔루션 크리스탈리제이션의 경우에 그 솔루션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리전. 스테이블 리전이라는 얘기는 솔루트가 많지 않아서 그냥 용역으로 존재한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라바일 리전이라는 얘기는 솔루빌리티가 훨씬 많은 그런 솔루트가 녹아 있어서 결정이 되기 아주 쉬운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얘기하고요. 근데 요 사이에 메타스테이블 리전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 메타스테이블 리전은 준안정 영역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스폰테니어스하게 크리스탈이 누클라이가 생기지는 않는데 결정은 잘할 수 있는 리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산업 결정화 공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클라이가 생기지 않고 결정만 잘하기 때문에 균일하고 큰 결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리전이라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런 이해가 상당히 아직까지도 완벽치 않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크리스탈리진 프로세스의 어떤 퍼포먼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하는데, 그때 보면 우선 크리스탈리진 키네틱스를 측정을 하고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측정한 다음에 프로세스 타입을 결정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크리스탈리제이션을 어떤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결국 퍼포먼스를 증진하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들어오는 모델링, 옵티미제이션 이런 테크닉들이 PSE에 근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메타스테이블 존 메디트입니다. 요 연구는 서울대 이광수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스테이블 존이 어떤 폭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의 중요성을 보면
스폰타니어스 누클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결정은 큰 사이즈로 더 잘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안고 메타스테이블 존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결정이 고르고 큰 사이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그걸 세척하는 공정에서 프레시드랍이 훨씬 덜 걸리기 때문에 이 프로덕션 비용이 줄어든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크리스탈리제이션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델링 없이 그냥 애동 매너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거를 좀 연구를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existing 메타스테이블 존에 대한 모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메타스테이블 존의 폭의 크기는 쿨링하는 속도의 파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 외국 분들 포함해서 국내에 계신 분들까지도 이런 식의 모델들을 제안해 왔습니다. 서강대에서 은퇴하신 최청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근본해서 약간 수정을 하는 그런 모델로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 모델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언더 세츄레이트 상태에서 쿨링을 지속을 하다 보면 이게 메타스테이블 폭입니다. 즉 일정 속도로 내리기 때문에 이게 상수가 되면 그 폭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의 온도가 이거 이하로 내려갈 때 여기서 바로 이제 누클라이가 발생을 하고 그거로 인해서 결정이 자라고 누클라이가 생기는 포인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온도를 내리다가 다시 일정 속도로 유지를 하게 되면 여기 이 내행각 속도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스테이블 폭 델타 G 맥스가 이 냉각할 때는 이만한 폭을 가지고 있다가 냉각을 준비하는 순간에 다시 0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온도하고 요게 교차하는 요 점에서 누클라이가 생기는 그런 거라고 이 모델은 예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뒤에 나옵니다. 또 만일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지는 않지만 스텝으로 온도를 내렸다고 가정을 하면 메타스테이블 폭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다가 굉장히 넓어졌다가 갑자기 0으로 확 줄어드는 상태가 되고 이거 역시 측정을 해보면 이 뒤에 가서 누클레이션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메타스테이블 폭 자체는 냉각 속도의 어떤 그 상수로서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타스테이블 리밋의 폭이 우리 공정 시스템에서 가장 기초적인 식인 그 1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다이나믹스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이 파라메타를 찾아서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케이스에서 컨스턴트 쿨링을 할 때 나오는 요 포인트, 요게 이제 메타스테이블 폭이 지나면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이 빨간색은 아까 얘기한 파워로에 의한 스테디 스테이트 개념이고 이 녹색이 다이내믹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개념으로 가다 보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일어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쿨링 레이트를 바꿨을 때 일어나는 포인트들이 거의 잘 예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쿨링을 하다가 다시 컨스턴트로 할 때 이럴 때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가 굉장히 잘 예측이 됐습니다. 또 이 경우에는 이니셜 쿨링 템퍼러처를 달리 좀 디그리 오브 언더 세츄레이션이 높은 경우, 작은 경우 이런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 모델을 개발해봤더니 이 포인트들이 비교적 잘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멀 히스토리. 사실은 저희가 이 결정화 실험을 해보면 할 때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히스토리에 굉장히 디펜던트. 똑같은 상태의 솔루션을 만들었더라도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내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해보려고 이 티오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 처음에 그냥 컨스턴트를 유지하는 경우하고 언더 세츄레이션 상태이지만 오늘은 좀 변화하면서 하는 경우 그 시간이 긴 경우를 전부 실험을 해봤더니 그런 대로 굉장히 잘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메타스테이블 존을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하게 되면 그냥 리니어 쿨링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메타스테이블 존을 벗어나서 라바일 리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누클라이가 막 생기고
그 결과 굉장히 파이널 파티클들이 많이 생겨서 나중에 프로세싱하는 코스트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적절히 메타스테이블 리밋을 벗어나지 않도록 온도 컨트롤을 해주면 이렇게 균일한 크기의 결정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하는 결과고, 요것을 뒷받침하면서 실험을 해봤더니 컨스턴트 쿨링을 했더니 이렇게 이쪽 안쪽에 누클레이가 굉장히 많아졌고, 반면에 옵티멀 쿨링을 했더니 누클레이가 굉장히 줄어든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PHBP라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결정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요 하이드록시 벤조페논이라는 물질은 UV 라인 업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요거는 주로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화장품 업계나 플라스틱, 그다음에 필름, 어디에스, 코팅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고, 요거는 울트라 바이올렛 레디에이션을 흡수를 해서 프리 레디칼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 인더스트리에서 생산하기에는 보통 배치로 굉장히 순수한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배치 반응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인더스트리얼 프로세스에서는 굉장히 얻어진 결정이 굉장히 파인합니다. 즉 이 얘기는 뉴클레이제이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필터링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순수를 사용해서 세척을 하는데 그 초순수의 사용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정의 균일도를 높이고 파인 파티클을 줄여서 필터러빌리티를 향상시키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더스트리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공정은 PHBP가 솔루트고 아세톤이 솔벤트, 그 다음에 워터가 엔티솔벤트입니다. 이건 이제 드라우닝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아까는 온도의 변화를 가졌지만 이번에는 솔벤트의 형태를 바꿔서 솔벤트를 변화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오퍼레이팅 스트래티지는 이런 형태의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솔벤트를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인더스트리에서는 온도를 가지고 엔티솔벤트, 솔벤트를 넣지만 온도를 가지고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렸다가 일정 상태로 유지했다가 다시 냉각하는 이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파인 파티클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크리스탈 사이즈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브로던 디스트리뷰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체 프로세스를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 파트는 일단 시드를 만드는 프로세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시드를 자라는 프로세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고 새로운 오퍼레이션 스트래티지를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배치 반응기에서 온도를 증가시키고 녹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엔티솔벤트를 집어넣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엔티솔벤트를 넣었다가 줄였다가 다시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이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렇게 하면 작은 시드가 일부 독수입니다. 엔티솔벤트를 줄이고 온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작은 누클라이들은 이제 작은 크리스탈들은 녹아나가고 큰 크리스탈은 남아서 시드 역할을 하도록, 충분히 큰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걸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냈고, 그리고 파트 2에서는 결정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옵티미제이션 펑션을 도입해갖고 온도 냉각 속도는 폭 제한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이하로 내려 메타스테이블 리밋의 폭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 옵티미제이션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메타스테이블 리밋의 폭이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따라가게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좀 안쪽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더스트리에서 그런 언서티티를 당해서 좀 안쪽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스트래티지를 정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거는 지금 인더스트리 조건으로 만든 시드고요. 요거는 저희가 시드 프로포지션을 하기 위한 조건을 결정한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드 자체도 좀 균일하면서 좀 커졌고요. 이때 이제 저희가 보통 냉각을 하는 방식이 리니어하게 되어 있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쿨링이라는 방식하고 컨트롤 쿨링이라는 방식, 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비교를 해보면 이 보통 내추럴 쿨링이 이 형태고요. 리니어 쿨링을 하는 형태인데, 인더스트리에서 하는 방식을 해보면 저희가 선택한 방식이 다른 방식에서 시드가 균일하고 좋다. 그 다음에 프레퍼레이션 자체를 옵티멀로 해서 했더니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최종 제품에 대한 필터러빌리티라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하는 투스텝 방식을 그대로 써서 했을 때를 1이라고 보면 옵티멀한 방식으로 CD 프레퍼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키우는 방식에 의하면 필터러빌리티가 0.0537, 약 18배 정도 향상을 가져와서 초순수를 제조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고 사용량이 무지하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초순수 사용량을 엄청나게 줄이고 그 프로세스에서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해봤던 것들이 이제 L-히스티딘이라는 제품에 대한 폴리모픽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L-히스티딘이라는 물질은 세마이 에센셜 아미노 애시드입니다. 보통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몸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그렇지만 몸에 꼭 필요한 그런 물질,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세마이가 있습니다. 세마이는 특정 동물에는 생산이 되고 다른 동물에는 생산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세마이 에센셜인데 지금은 뭐 우리 인간한테는 애기였을 때는 필요하지만 어른 되면 안 필요하다고 알려졌다가 지금 이제 어른도 필요하다. 그래서 거의 이센셜 아미노 애시드 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요 L-히스티딘은 폼 A, 폼 B 두 가지 형태의 폴리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폼 B는 이제 좀 불안정한 상태고 폼 A가 스테이블해서 이것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L-히스티딘을 얻기 위해서 드라우닝 아웃을 하게 되는데 솔벤트는 워터고 솔벤트는 에탄올로 해서 만듭니다. 이게 이제 폼 A고 이게 폼 B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컨디션은 엔티솔벤트를 쓰는 드라우닝 아웃이기 때문에 앰비언트 프레셔 템퍼처에서 하고 배치 리액터, 제거시 있는 배치 리액터에서 컨티뉴스 스타일링을 해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때 이제 이니셜 크리스탈리제이션하고 리크리스탈리제이션 한 방식이 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2스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는 1스텝을 2스텝으로 바꿨지만 이번에는 2스텝을 1스텝으로 바꾸는 방식을 이용해서 폴리모픽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줄이는 그런 리서치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방식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B에서 A로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2스텝을 써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좀 개선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는 이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디프랙션을 이용해서 A와 B가 섞여 있을 때 그 피크 크기를 계산해서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캘리브레이션 통해서 개발을 하고 솔루비티를 측정을 해서 그로스 레이트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레이트를 측정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특성값, 트랜스포메이션 레이트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한 스텝으로 L-히스티딘의 A4를 생산하는 그런 공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측정한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얻은 PSE 기법을 통해서 얻은 그런 스트래티지에서 이 피딩하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해봤더니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요 1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0시간 정도 되는데 이 새로운 방식으로 했더니 8시간 정도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PSE 기법을 통하면 사실 이 결정화 공정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공정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여를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